네, 그래서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근본 이제 그 GAA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로직 IC 트랜지스터 3나노를 구현해서 시생산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있겠죠. 세계 최초로 3나노급의 트랜지스터를 이제 실리콘 위에다 구현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동작시키는 형태로서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 고객사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에이직 업체라고 하는 게 좀 한계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뭐 중국 업체라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중국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에이직 업체라는 게 에이직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에이직 비즈니스면 이제 주문자형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 일반적인 경우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설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정뿐만 아니라 설계 부분까지 상당 부분을 직접 이 제조사에서 제조사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잘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3나노 반도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거나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형 고객사로부터 디자인 윈을 받아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어야 아마 다른 고객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썰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계속 녹화를 했다 지웠다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접하기도 하고 저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얼마나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첫 소재를 갖다가 오늘은 이제 이걸로 잡았는데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반도체 얘기라든지 뭐 이런 좀 딱딱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경제, 문화, 사회상의 다른 얘기들도 이제 하고는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주요 이제 경력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다 보니까 더구나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고 싶어서 주제를 이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의견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GAA 기반의 3나노급 공정으로 이제 시생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뜨고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기 이전에 좀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왜 이런 뉴스가 크게 나왔는지 이 뉴스가 삼성전자한테 어떤 의미인 건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랄까 미래 동력 산업이랄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주식을 사셨거나 내지는 뭐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도 보면은 기자분들이 쓴 기사들 중에도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잘 이해를 못하고 쓴 기사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런 현재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향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쪽 부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후에 그 실적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 날 이제 거기 대표분께서 이제 직접 얘기를 하셨죠.
향후의 비즈니스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풍문이 도는 것은 이제 전기차 시장 쪽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좀 흘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 M&A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풍문으로 뉴스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NXP 같은 회사는 인수합병 후보로서 고려를 했다는 뉴스가 아주 상세하게 이미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동차 완성형 상용차 쪽 시장에 한번 했었다가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 부인은 하고 있는데, 전기차 진출설이 이제 계속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로봇과 메타버스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고서 이제 실적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 사실 이 자료들은 뭐 인터넷을 조회해 보면은 예 넘쳐요. 많이들 있는데 아마 이거 숫자만 자꾸 적혀 있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유심히 안 보셨을 거예요. 복잡하기만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자료를 보시는 법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대형 사업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CE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CE 부분, IM 부분, DS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실 텐데 이게 사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면 되거든요. CE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가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쪽. 그리고 IM이라고 하는 거는 IT 앤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부도 있습니다만은 네트워크 장비도 실제로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주된 요소가 이제 이 스마트폰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업부, 흔히 말해서 이제 무선 사업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S가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좀 어렵게 말은 붙여져 있는데 이게 반도체 사업부예요. 물론 여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DS 사업부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디스플레이 사업 팀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그냥 반도체 사업부분이구나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 소비자 가전 쪽이 되는 C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이에요. 삼성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그쪽을 이제 어떤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의미를 두는 것이지 수익성이 크진 않습니다. 사실 수익성은 5%, 10%도 10%는 한참 아래고요. 5% 수준밖에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상 매출 금액이 좀 크게 보일지는 몰라도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향후를 봐도 뭐 노트북이나 이런 냉장고 같은 거, 세탁기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큰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수익성에 있어서는 여기 자료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에 있어서 두 견인차를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사업부가 되는 IM 쪽이,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사업부가 되는 이제 DS 쪽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연간 한 100억씩 100조 원씩 됩니다. 이게 단위가 조단위거든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그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두 사업부가 되게 비등비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 수익성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예전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이 스마트폰 사업부 IM 부분이 거의 10%대예요. 그래서 이 매출 대비 약 9%, 10% 이런 식으로 10%도 안 된 적도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는데 저가형 폰들 막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은 이거 뭐 이때는 46%씩이나 되네요. 거의 미쳤죠. 굉장히 높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한 15, 20일 이런 식으로 15에서 20%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이 정도 수익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 반도체 사업 부분이랑 무선 사업부라고 흔히 말하는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일단 실적을 견인하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취약점이 무선 사업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는 좀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거죠. 경쟁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중국 시장까지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한창 스마트폰 잘 나가던 시절 2012년도, 3년도 이럴 때는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회사들은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선방하고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는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은 더 높긴 한데 이 움직이를 보면 되게 격하게 움직이죠. 좋을 때는 아주 좋았다가 또 나쁠 때는 확 가라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부에서 순이익률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 모습은 사실상 많은 회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고 더구나 이런 식으로 격하게 영업이익률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경영계획 같은 거 짜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고 언제 이게 확 또 꺼질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제 뭐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업군들은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대부분의 실적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오고 이 메모리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따로 분석이 된 동영상을 하나 만들 생각인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경쟁력이 훼손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별 큰 변화가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삼성전자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 사업부가 삼성전자의 위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이랑 낸드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 컴퓨터 좀 잘 아시는 남자분들은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D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 기기. 이제 요즘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 메모리 기기로서 쓰이는 거고 이 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USB라든지 하드디스크로 요즘 대체돼서 사용되고 있는 SSD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성 이 두 가지 다 모두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위상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상을 이룬 것이죠. 미래 동력이 될 사업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항상 찾고 있는 것인데 뭐 후보 분야 여러 개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게 이제 약점이고요. 이것도 또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말을 할 수 있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이번 동영상의 이제 주된 논쟁 여기 그 주된 토픽이 될 거고요. 로봇은 얼마 전에 발표했죠. 이건 아주 신규처럼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토픽이 될 것인데 소비자 가전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수익성을 담보해 줄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소비자 가전에서 그렇게 아주 다른 회사들을 대비 확실하게 어떤 시장 장악력을 보인 적이 없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수익성이 될 만한 큰 미래 동력 산업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가전용 로봇도 있지만 뭐 산업용 로봇도 있으니까 꼭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이 훨씬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기반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 그 삼성전자에서 그 주총이나 이런 데서 메타버스 언급을 하시길래 약간 의아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정말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산업을 할까요? 난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의아치 않은데. 그러니까 기존 산업,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하드웨어랑 접목한다는 그런 의미로 정도로 보일 뿐이지 직접적인 메타버스 산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기차는 더 불확실하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권으로 딱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다. 따로 없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사업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제가 밀고 있다고 표현을 썼는데 요즘 신문 같은 거 열심히 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 관련해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수뇌부에서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일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TSMC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내지는 뭐 EUV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벌써 용어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저도 그런 일을 보면서 아, 이제 일반인들이 알 정도로 저렇게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됐구나. 나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눈에 들어오니까 저 같은 사람만 아는 줄 알았더니 워낙에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파운드리한 뜻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객사로부터 도면이랑 어떤 주문 사양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제조업체예요.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비슷하게 어떤 높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대장간 반도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대장간 형태가 맞는 거죠. 우리가 대장간 같은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대장간 지금도 철공소 같은 형태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도면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쇳물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서 쇳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주형에다 부어서 이제 또 어떤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오늘날 이런 비슷한 사업부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한다면 택배 보내는 것 따로 주문 받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사업군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주문을 넣고 저는 뭐 상품을 기획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요즘 그런 비즈니스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업화 같은 거죠. 일종의 분업화인 건데 사실 이 개념이 좀 반도체 입장에서 좀 특이했던 것은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던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은 A부터 Z까지 다 했었거든요. 인텔이라든지 TI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 보면은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나중에 패키징도 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조 전문 회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왜 삼성전자에서 눈독을 들일까라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미 디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이제 많이 축적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특별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다른 쪽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약한 쪽이 이제 시스템 LSI, 비메모리 산업군이죠. 사실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LSI 시장, 이 비메모리 사업군이 훨씬 시장이 더 커요. 여기에는 이제 저장형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날로그 쪽도 들어있고 CPU 같은 칩도 들어있고 뭐 온갖 종류의 칩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아날로그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겨냥하는 사업군은 아닌 것이고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하이엔드 쪽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기에는 또 인텔 같은 회사처럼 그렇게 되기에는 그런 응용처 개발해 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또 개발했는데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했지만 그동안에 해왔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봤을 때는 제조 쪽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시장을 눈여겨본 것이고 거기에다 이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업체만 계속 공략해 나가서 이거 점유율을 뺏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시장 마켓 시어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프로스 앤 컨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랄까 그 장점, 삼성만의 가진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좀 원활하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대량 생산 경험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디램이랑 낸드라든지 이런 칩들을 그동안 양산해 오면서 쌓인 경험이자 기술력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세계 시장 1위 하면서 그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금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서 파운드리 중에서도 굉장히 선진 공정,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다른 회사들이 감히 웬만해 가지고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쪽 시장에 진입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자본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들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선택을 한 이상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TSMC라고 하는 한 업체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고객사들도 찾는 것들을 좋아할 것이다.
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삼성전자 내부에도 고객사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TV라든지 디지털 TV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하이엔드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그쪽 사업부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오히려 좋아하겠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벤더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바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안 좋은 점이라면은 이 고객사와 경쟁 관계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미 한나의 고객사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도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디자인 문제 같은 이슈 같은 걸 문제 삼아 가지고 오랫동안 소송을 걸었었고, 결국은 삼성전자랑 계속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계속 본인들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우회해서 그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까지 그것들이 누설될 수 있다. 물론 뭐 이제 그들 생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떠나간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회사가 떠나서 TSMC로 가면서 TSMC는 제2의 도약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객사와의 경쟁 관계, 이 관계를 잘 해결해야 되는, 잘 설정해야 되는,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퀄컴이라는 회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퀄컴이라는 회사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고객이지만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입장에서는 벤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또 관계가 잘 조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진 공정이다 보니까 선진 공정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자본적인 부분, 시간적으로도 꽤 올리고 기술력이 많이 또 요구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많이 뽑아야 돼요.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큰 조 단위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한번 이제 실수를 하거나 시장을 오판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시간적 낭비도 낭비지만 이제 금전적인 손실도 굉장할 거거든요. 그거를 감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살떨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럼 TSMC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일반인들한테 TSMC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조금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원래 얘기하기 시작하면 TSMC라는 회사 하나에 대해서 동영상 몇 개를 찍어도 부족할 텐데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 커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란 뜻이거든요.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말 그대로 전문적인 파운드리 업체예요. 제조 전문 업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파운드리 시장인 건데 일반 로직 IC로 넓혀도 굉장히 클 거예요. 선진 노드, 이제 아주 가장 하이엔드 기술을 사용하는 어드밴스드 노드 경우에서는 80% 이상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6대 4다. TSMC가 6이고 삼성이 4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 선진 공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80% 이상이라고 보는 게 그게 합당한 숫자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이렇게 썼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댓글이나 이런 데서 좀 분쟁을 하시거나 막 논쟁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분들 생각인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나름 예전에 TSMC를 막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약점이 얘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회사예요. 기술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공정에 대해서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로 치면은 아주 뭐 모든 물건을 다 판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뭐 아주 대형 마트인 거죠. 대형 마트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냐, 그런 식의 비율을 들었을 때 TSMC는 대형마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 회사는 2000년대 중반, 2004년도, 5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업계 한 20위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반도체 업계 매출 기준으로 3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보면은 뭐 1위, 2위가 좀 이제 모호하긴 한데, 아니 바뀔 때가 있는데 1위를 인텔이라고 보면은 이제 2위가 삼성이고요. 3위가 TSMC,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저 밑에 이제 이런 부연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막 녹화를 할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TSMC를 가지고서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이제 TSMC의 어떤 점유율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 점유율 1위고요. 50%가 넘고요. 2위가 삼성전자인데 약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이 있고 TSMC의 주요 고객사라고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회사들 중에서 아마 AMD나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이름 아실 수 있고 엔비디아도 아시겠죠?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알고 소니도 아시겠군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다 기라성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고요. 무엇보다 이 애플이 원래 삼성전자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TSMC로 완전히 다 옮긴 거죠. 이게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뼈아픈 건데 아니었으면 애플을 통한 이 실적이 죄다 삼성 파운드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선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꼭 뭐 그 문제만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런 것 때문에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제 고객사가 어떤 경쟁사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 좀 껄끄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는 삼성전자 현재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인 건데 제가 이 페이지는 참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쓸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자세히 쓰면은 이제 제 정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또 자세히도 몰라요. 그거를 알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이거 회사 기밀 같은 문제여가지고 제가 말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페이지여서 그건 뭐 딴 데도 마찬가지죠.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이제 메모리 사업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쪽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쪽은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기가 이제 좀 불편스러워서 이 페이지도 저도 최대한 이 기사에 나온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 가지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 보면은 뭐는 옳고 뭐는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불편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뭐 요즘 나와가지고 이제 뉴스들 보니까 퀄컴, 엔비디아 등 뭐 파운드리 고객사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매출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100개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상당 부분 이 100개란 업체라고 썼는데 100개 업체란 이 상당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소 소품종, 다품종 소생산, 에이직 같은 그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파운드리한 업체들이 여기 지금 다 혼재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TSMC는 에이직 비즈니스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고 에이직 비즈니스 하죠. 하는데 TSMC는 아예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것 중에서 고객사에 따라서 이제 에이직 비즈니스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IP 제공하는 전문 업체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 세 개의 업체가 고객사랑 같이 해서 세 개의 업체가 같이 비즈니스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TSMC는 고객사가 한 700여 개는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뉴스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순수 파운드리 업체 이외에 이제 다른 고객사들도 이제 뒤섞여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형 고객사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텐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퀄컴, 엔비디아가 저도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뭐 IBM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체들이 좀 문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업체 이름을 잠깐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뭐 그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업체 그런 데서도 좀 문의했던 걸로 알고는 있고 NXP 같은 데서도 한번 크게 얘기가 자세히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있는 소니도 예전에 비즈니스를 한 잠깐 좀 한 적이 있고 뭐 이래저래 있는데 뭐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무엇보다 뭐 꼭 고객사 대형 아니어도 큰 매출을 올릴 만한 안정적인 고객사 수가 다양하게 아까 TSMC처럼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더구나 삼성전자는 사실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어드밴스드 노드만 선진 공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속성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사업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중반이어서
20여 년이 됐는데 성장 속도가 좀 너무 더디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로드맵을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로드맵을 좀 TSMC를 인식해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잡는 경향이 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일단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시작은 깃발을 꽂고 시작은 했는데 이제 수율 제대로 안 나오고 품질 제대로 안 되는 막 그런 문제도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너 정체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그거 뭐 제가 막 다른 지원에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또 띄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왼쪽에는 그냥 파운드리 업체의 마켓 쉐어를 표현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은 얘가 삼성전자랑 TSMC를 비교했는데 삼성전자의 요 매출은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모호하게 돼 있고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시스템 LSI를 다 더한 거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숫자를 보면은 거의 3대 1 정도 비율이 3대 1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오히려 3대 1보다 더 벌어지죠. 그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마켓 쉐어인 거고 이 마켓 쉐어가 이제 매출 점유율 기준이니까 같은 매출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숫자가 좀 혼용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실수로 파운드리 더하기 시스템 반도체라고 여기다 좀 약간 그거를 넣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18.3이라는 퍼센트 안에 삼성전자가 이 고객사들이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도 섞여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왜냐하면은 시스템 회사의 사업부에서 자체 AP 제품도 만들거든요. AP라는 게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같은 우리 한창 쓰이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CPU 같은 역할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응용한다는 뜻이죠. 응용 체계 신호 처리기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하면은.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치면 CPU 같은 그런 칩을 AP라고 부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회사의 사업부에서 그거를 나름 잘 해가지고 예전에 아이팟 시리즈 때 많이 매출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휴대폰 사업부 쪽에다도 많이 그거를 공급했었고 애플하고 비즈니스 계속 연계된 게 물론 메모리 쪽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로도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폰 시리즈에도 계속 공급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덕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AP는 애플은 이제 안 하지만 이 무선사 사업부 갤럭시 시리즈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사업부를 나누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한 AP를 생산하니까 그것도 파운드리 고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맞죠. 파운드리 맞는데 뭔가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 아주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대 고객사가 삼성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전부터 계속 거기서 생산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온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꽤 많이 여기 크게 섞여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획득한 고객사는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겠냐.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게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얘기 할 거리가 많아서. 자,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랑 TSMC를 비교해 놓은 건데, 뭐, 시가총액이 뭐 이런 건 차지하더라도, 지금 매출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삼성전자가 좀 더 많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서 순위가 먼저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TSMC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TSMC는 웨이퍼만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전통적인 정말 제조업인데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게 되면은 메모리 제조해서 거기서 테스트하고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그 검은색 그 재료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꺼멓게 마치 바퀴벌레 마냥 이렇게 칩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전기전자 이런 분야 잘 모르셔도
전자제품 뜯어서 봤을 때 그 녹색 기판 위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붙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형태까지 만들어서 그게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 완제품이 되는 거고 그걸 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까지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 지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 파는 거기까지 가면서 부가가치가 엄청 많이 원래 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높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웨이퍼만 파는 회사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매출은 더 높은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더 낮겠죠. 근데 이 영업이익률 낮은 거는 이거는 참 예. 이거는 이 TSMC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이미 좀 더 흘러나왔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는 순수 파운드리를 이제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패밀리스 업체, 설계 전문 회사일 뿐만 아니라 에이직 같은 COT 같은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직이라고 하는 거, 이 에이직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문자용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예전부터 많이 썼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제품 자체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저 뒤에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설계까지 사실상 제조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운드 비즈니스에 넣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번에 3나노 고객사가 사실상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에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 사업부 내의 고객사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캡티브라고 부르는 건데 무선사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TV 등도 이렇게 뒤섞여 있다. 그래서 고객사 얼마 몇 개다, 뭐 매출 금액 얼마다 이러고 데는 이런 숫자들이 다 같이 혼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순수 파운드리만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크라면 리스크랄까? 이제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객사하고 경쟁 관계를 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이런 거인 거예요.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 만들었는데 여기 스마트폰이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AP란 제품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할 때 퀄컴 입장에서 보면은 TSMC에서 제조한 퀄컴 AP를 공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퀄컴 AP가 공급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도 삼성 시스템의 LSI에서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AP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벤더이자 또 삼성의 무선 사업부는 자신들의 고객이란 말이죠. 이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들이 때로는 굉장히 모호하거나 좀 민감하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고객사였다가 어쩔 때는 경영사였다가 막 이런 구조가 여러 가지로 좀 예민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막 우후죽순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모든 비즈니스가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데 정체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서로 그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알력이 커질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각각의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 몸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채워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AP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팔거나 퀄컴의 도면을 받아서 파운드리가 제조해서 만들어 팔든 어떻게 하든 결국 내부에 이렇게 경쟁사가 있는 구조다 보면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 로드맵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인 게 아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일정을 못 지킬 때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수율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수율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어떤 테스트, 보통 이제 그걸 퀄이라고 부르는데 품질에 대한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만은 일정 수준 이상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양산할 수 있다. 양산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승인이 나는 것인데 일단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수율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3나노 같은 경우도 언론에 이미 발표된 얘기인데 올 초에 10%대의 수준의 수율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양산까지 시범 생산 들어간 거 보니까 수율 문제 많이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확 올라갈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그 이전에 5나노 때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퀄컴에서 원래 이 삼성에서 테이프아웃 하려던 제품을 이제 TSMC로 옮기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양산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잦아지면 사실상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맵도 가만히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도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요. 물론 늦어질 때도 있죠. 여기도 회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난해하거나 기술적 장벽이 높으면 늦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잡아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폭탄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양산 가서 굉장히 큰 문제를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면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로드맵이 이제 자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본 로드맵은 저렇게 안 생겼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두 가지 로드맵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갖고 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규격을 가지고서 시간적 터미널을 가지고서 이제 잡혀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아무래도 의식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그거를 맞춰가려고 뭐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맞춰놓으면 최대한 더 이거를 당기기 위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아마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좋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너무 이제 껍데기만 씌우고서 이제 내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그냥 말은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번에 그렇다고 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세계 최초의 GAA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3나노를 이제 시생산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TSMC보다 먼저 했다. TSMC는 더구나 3나노에서 이 GAA 구조도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GAA 구조가 뭐냐? 일반인은 사실 몰라도 돼요.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려고 일부러 자료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언론에다 이 발표라는 그 뉘앙스는 90년대 이제 일본보다 앞서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63메가나 256메가 D램을 개발해냈다라고 뉴스를 띄운 그때 분위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일본보다 앞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또 난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메모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 구조에 대한 어떤 난제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서 256메가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크게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94년도인가 몇 년도인지 저도 이제 95년도인가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만큼 뉘앙스를 갖는 그만큼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만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여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여기 플래너펫이라고 하는 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 이 구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 구조로 된 반도체 칩을 쓰고 있을 거고 그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실 건데 얘가 뭐냐면 여기 게이트라고 써 있는 게 이 게이트는 전기 신호에 있어서 이제 길문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여기 이제 형광색 비슷하게 녹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그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통해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 이런 식으로 길.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전자가 많이 이동해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속도도 빨리 날 것이고 우리가 길도 넓어야 거기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또 차량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막히지 않게. 그런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개발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채널을 넓게 해서 많은 전자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구조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핀펫이라는 구조가 온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선진 공정에 쓰이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최신형 스마트폰의 AP 제품에는 이제 이 구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6부터 들어 있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 구조가 굉장히 역사적인 구조인 게 이 전통적인 구조를 처음으로 넘어선 거예요. 핀팻이라고 해서 이 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느러미라는 뭐 뜻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아마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 형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짜부러뜨렸다고 할까요?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위로 이렇게 융기한 거죠. 그래서 채널이 원래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합면을 넓게 해서 채널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복 예를 들어서 1, 2차선짜리가 4차선식으로 넓어진 거고, 그거를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16나노, 14나노 요 시절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3나노로 가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공정 노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 그래가지고 여기 뭐 나노와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둥근 막대처럼 되어 있고 이 둥근 막대의 표면이 이제 결국 채널 역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디귿자 비슷하게 생겼던 요 1, 2, 3차원 면이 이제 아래 바닥까지 4차원처럼 이렇게 접합면이 넓히게 되면서 여기를 모두 길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선짜리 도로가 8차선처럼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아간 게 MBC 펫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왜냐하면 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또 접합면이 넓으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넘어와서 이쪽까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양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2단계도 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수를 뒀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한 거는 어떻게든 TSMC 경쟁사보다 앞서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잠깐만, 인텔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인텔은 그럼 벌써 어디 저마직 그냥 안드로메다 가듯이 어디 멀리 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텔은 요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텔은 사실상 오히려 저 앞에서 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게 TSMC랑 삼성이에요. 그래서 TSMC는 이제 참고로 3나노까지 이 구조를 쓰고 2나노부터 이걸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 GAA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내지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하기 불편스러운데요. 이 첫 고객사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첫 고객사가 어딜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 데가 퀄컴이니까 이거 혹시 퀄컴에서 쓰나? 약간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언론에서 바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퀄컴에서 오히려 고객사 정보는 흘리지 말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거니까 흘려도 좋다라고 허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 고객사인 그 삼성전자 AP인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회사에 설계하고 그 무선 사업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AP를 이걸로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또 AP가 그렇게 아주 선진 공정을 사용해서 계속 앞으로 나간 적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찾아보니까 첫 곡에서는 중국에 있는 에이직 업체였다. 이게 HPC에 쓰이는 제품이라는 것이 또 다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 있는 뭐 업체가 아마 HPC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쓰는 그런 제품 관련해 가지고 아마 주문이 있었고 그런 주문자용 반도체가 필요했는데 그걸 갖다가 삼성전자에 이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이징 모델은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IP까지 제조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파운드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파운드리라고 하려면은 고객이 그냥 도면 와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딱 던져줘도 그걸 다 실리콘 내에서 구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파운드리 회사들이 자체 내 어떤 뭐 IP 에코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설계문 회사들 이제 거느리고서 디자인 이네이블먼트라고 해가지고 설계 IP를 어느 정도 보유한 다음에 이 중에서 골라 쓰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형 고객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타일의 어떤 설계가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 갖고 오든지 그거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제 뭐 예, 좀 논쟁거리가 된달까 뭐랄까 좀 그 디자인에 대한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제조사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정한 어떤 IP를 써야 되는 어떤 의무가 따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설계 전문 회사들, 페브니스 업체들,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그림을 표현해 놨는데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설계가 들어가는 이쪽 형태가 이게 에이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희석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설계 IP를 던져도 다 실리콘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나노 아니 10나노랜다. 말 조심해야겠죠. 이거 3나노 제품이 한때 수율 10% 나오고 막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전에 이 제품을 좀 어떤 대형 고객사인 퀄컴에다 실으려고 했었던 했다가 너무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TSMC 4나노로 이제 다시 테이프 아웃 경로를 바꾸고 5나노 때도 수율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은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아무래도 신용이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어쨌거나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100%다 만족을 시키겠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 거죠. 세계 최초로 실리콘으로 구현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아마 드리는 말씀으로는 이게 에이직 업체, 에이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성이고 빨리 대형 고객사의 디자인을 해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주식시장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설사 뭐 분위기 좋다 하더라도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요 정도 되는 수준의 이벤트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아마 다른 뭐 큰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뭐 이런 기밀 자료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의 레벨에서는 아마도 이 내용을 아마 다 이해를 이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거 가지고 뭐 주식이 오른다거나 그럴 만한 큰 이벤트는 아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되게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마지막으로 TSMC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비록 경륜사긴 하지만 또 이런 건 배워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TSMC가 얼마나 어떤 회사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기 막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가 막 써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얼른 드리고 싶은 거는 TSMC가 굉장히 이 전략이라든지 어떤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고객들 하여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요거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형태 다양하게 갖추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일단 이 자료를 갖고 왔고요. 여기 보면은 N5라고 돼 있죠. 이게 5나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N3이라고 돼 있고 3나노인 거. 그러니까 5나노에서 3나노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전략을 만든 건데 3나노에서는 세 가지 제품군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 2-1, 뭐 2-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게 아마 뒤에 핀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핀펫이라고 했었던 아까 그 구조의 어떤 뭐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코드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요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딘가 소개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2-1은 저전력 쪽,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 퍼포먼스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조금 늘어나는데 여기 11%라고 써 있는데 대신 칩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죠. 칩 사이즈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소모 전력이 굉장히 작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모바일 기기는 소모 전력 작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배터리도 덜 닳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에 반해서 여기에 N32 3-2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예요. 얘는 이제 칩 사이즈 작아지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도 0.8 얼마라고 돼 있죠. 근데 대신 성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성능 위주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요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고효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효율, 그러니까 이 용어도 굉장히 잘 선택한 거죠. 고효율이어서 효율적이어서 칩 사이즈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퍼포먼스도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일반 이제 컨슈머 제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저전력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면은 얘를 쓰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거를 구현해내고 일정을 준수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괜히 세계의 1위 업체가 아니고 괜히 마켓 쉐어 50%씩 가져간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것저것 해서 제가 이걸 벌써 오늘 녹화를 한 다섯 여섯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처음으로 제가 올리는 오늘 유튜브 강의, 유튜브 영상이 되겠는데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또 제가 얼마나 꾸준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소통할 만한 그런 소통의 장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분들이 매번 이렇게 똑같은 분들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